여러분, 오늘부터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에 무려 50% 추가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파생 상품 407종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세 폭탄 때문에 이미 여러 산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그중에서도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 대상 50% 관세 부과 시작. 우리나라 포함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직접적 부담. 관세율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됨. 이 소식은 단순히 철강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까지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자재죠. 즉 관세 부담이 커지면 완제품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소비자인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50% 관세라면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철강만이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철강 그 자체가 아니라 철강에서 파생된 모든 제품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완제품이 철강 덩어리가 아니어도 그 속에 철이 들어가 있으면 다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철강은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전자철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TV 속 부품, 휴대폰 안에 미세금속, 심지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관절까지도 일정 부분 철강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철강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50% 관세를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출하면 할수록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라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국내에 재고가 쌓이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파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누에도 관세를 매긴다고요? 철이 들어가면 5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됩니다. 관세 폭탄이 철강판에만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파생 상품까지 촘촘히 겨냥합니다.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못 팔면 국내 재고가 쌓이는 딜레마가 시작됐습니다. 파생 상품의 뜻 철강 알루미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분이 일정 비율이라도 들어간 완제품 부품까지 포함. 관세 부과 방식 설명용 단순화. 제품과 철 또는 알루미늄 함유비 50% 추가 관세. 나머지 금액에는 기존 일반 관세의 15% 적용. 타격 업종 자동차, 가전, 기계설비, 건설자재, 포장재캔, 전자부품, 의료용 금속 임플란트 등 전방위. 종전 관세 대상 615개에 이어 파생 상품 407개까지 세분화해 빈틈을 줄이는 흐름. 기업 HS 코드와 원재료 함량표 재점검. 부품 단위까지 원산지 함유율 관리. 제3국 생산 조립, 소재 대체, 설계 변경으로 관세 노출 축소. 세관 사전 심사와 관세사 컨설팅으로 리스크 수치화. 투자자. 철강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원가 정가력이 핵심. 정가 가능한 기업 vs 불가능한 기업을 구분. 미국 매출 비중, 현지 생산 능력, 공급망 다변화 지표를 체크. 소비자 자영업. 자동차 가전 등 고가제의 가격 인상 대비. 수입 부품 비중이 큰 제품은 교체 유지 보수 비용 상승 가능성 점검. 오핀에도 철이 들어가면 관세 폭탄. TV 냉장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철 성분 하나로 50% 추가 관세가 매겨집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원자재에만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제는 완제품 안에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을 계산해 관세가 매겨집니다. 사실상 모든 생활제품과 산업제품이 타깃이 된 셈입니다. 오피노 부자재처럼 작은 철 성분도 과세 대상. 가전제품 TV 냉장고 기존 관세 15% 철 함유분 50% 추가. 자동차 기본 25% 관세 철 함유분 50% 추가 폭탄. 결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철이 들어간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 부과. 기업. 제품 HS 코드 철 함유율 철저히 관리. 설계 단계에서 소재 다변화 검토. 관세 전문가 통해 수출입 사전 심사 진행. 투자자. 가전자동차 업종의 원가율 변화를 주목. 원가 정가력 있는 기업과 가격 정가 못하는 기업을 구분해야 함. 소비자. 자동차 가전 가격 상승 불가피 구매 시점 분산 전략 고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규제 절반이 철강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발 규제가 다른 나라들까지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철강은 제조업의 뼈대인데 지금 전 세계가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 철강 수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제 절반 이상이 철강 부문.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규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명목으로 미국식 규제를 따라가는 추세. 미국 철강 산업은 낙후됐지만 인건비가 높아 경쟁력이 약한 보호조치 강화 불가피. 기업. 수출 다변화 미국 의존도 축소, 동남아중동 유럽 신규 시장 개척.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 개발 에너지 친환경 첨단 산업용. 규제 대응 전담팀 운영에 HS 코드 규제 리스크 관리. 투자자.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규제 우회 수혜주의 주목. 친환경 고부가 철강 소재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 철강 산업은 또다시 거대한 파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철강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고 그 부담은 한국, 일본 같은 수출국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둘 중 하나였죠. 비싼 관세를 물고 버티느냐 아니면 미국에 직접 들어가서 생산하느냐. 트럼프의 철강 정책 핵심 외국산 철 수입 차단, 미국 내 생산 유도. 일본은 이미 미국 철강 사유의 스틸을 인수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 한국 현대제철도 루이지애나의 제철소 건설 발표, 완공까지 45년 소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은 한미 FTA로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 혜택. 그러나 이번에도 그 혜택이 유지될지는 미지수. 기업. 미국 내 합작인 수직적 투자 검토 현지화로 관세 회피. 탄소 중립 친환경 철강 기술 선점 IRA 법안, ESG 규제 대응. 현지 조달망 구축해 미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투자자.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기업,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 기업의 주목.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철강 산업,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높은 관세를 감당하다가 50%로 평준화된 셈이지만 한국은 예외 없이 전 품목 50% 추가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까지 겹치면서 한국 철강 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죠. 한국 철강 수출품은 전부 50% 관세 적용 단기 수출 경쟁력 급격히 악화. 미국은 관세 외에도 각종 규제 강화 환경 규제, 보조금 조건, 원산지 규정 등. 일본, 유럽은 이미 미국 내 합작이나 인수를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 한국은 일부 공장 건설 발표가 있지만 완공까지 수년 소요 그 공백기가 리스크. 기업 측 대응. 미국 내 합작 투자, 현지 공장 건설 가속화. 고부가 가치 제품 친환경 고강도 철강으로 틈새 시장 공략. 동남아 중동 유럽 등 미국 외 시장 다변화 전략 병행. 투자자 시사점. 단기적으로 철강 업종은 관세 부담 변동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ESG 친환경 철강, 글로벌 생산망 확장 기업 주목. 정부 지원이 해답일까요? 보조금 주면 또 비관세 장벽으로 막고 안 주자니 기업이 무너지고. 한국 철강 산업, 이거 진짜 딜레마입니다. 철강업계는 지금 50% 관세 폭탄 앞에 서 있습니다.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이고 수출을 멈추면 국내 재고가 넘쳐납니다.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지만 보조금을 주면 미국이 곧장 불공정 보조금이라며 비관세 장벽으로 치고 나오죠. 산업계와 정부 모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단기 대책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내수 진작책, 중장기 전략,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현지화 전략, 철강 외 신시장 개척 동남아 중동 유럽, 고부가 가치 제품 친환경 철강, 전기차용 초경량 소재 등으로 차별화. 정부 차원 무역 외교 채널 강화, WTO 제소 검토, 다자 협력국과 공동 대응. 기업. 단순 원자재형 철강 수출 맞춤형 고부가 철강으로 구조 전환. 미국 현지 합작사 인수합병 적극 추진. 정부. 피해 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파산 방지. 보조금 대신 R&D 지원, 친환경 전환 자금 무역 마찰 최소화. 미국 EU와의 탄소 중립 철강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0% 한국 철강업계.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강은 한국 제조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때리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생산해서 수출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생존 전략입니다.
한미 협상 카드 트럼프 일기 때처럼 FTA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통상 협상. 현실적 대응 공장을 미국 현지로 옮겨 직접 생산 관세 우회. 기술 품질 고급화 미국 철강사가 만들 수 없는 첨단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관세 면제 명분 확보. 정부. 통상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예외 협상 추진. WTO 다자 무역 채널 통해 국제 공조. 기업. 미국 내 합작 법인 공장 설립 가속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철강, 전기차 반도체용 특수 소재 집중 투자. 미국도 못 만드는 철강 차별화 전략. 올해 2분기 술집 매출이 무려 1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민생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 주변에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발표 올해 2분기 술집 매출 전년 대비 약 10% 하락. 소득 탄력성 개념 소득이 줄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는 필수제가 아닌 여가 외식. 비교밥은 안 먹으면 생존에 직접 타격이 있지만 술이나 외식은 줄일 수 있기에 제일 먼저 소비 절약 대상이 됨. 술집 카페여가 산업 매출 하락 경기 침체 체감의 직접적 지표. 반면 김밥 콩나물 같은 기초식품 매출은 큰 변화 없음 필수제는 유지, 비필수제만 급감. 결국 서민 가게는 이미 여가를 줄여야 할 만큼 지갑이 얇아졌다는 뜻. 대출까지 받으며 버텼던 소상공인들, 그런데 그중 13.7%가 결국 폐업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사 안 돼도 월세는 내야 하고 인건비는 줘야 하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폐업이라니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대출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 중 13.7%가 폐업. 코로나 시기 정부 금융 지원으로 대출 확대 일시적 숨통.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출 이자 폭탄으로 이어짐. 지원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어버린 구조. 단순히 대출만 늘려주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 금리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버틴다가 아니라 수익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 49만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 사업자가 무려 13.7%나 폐업했다고 합니다. 장사 안 되는데 금리는 오르고 대출 원리금은 매달 불어나고 결국 먼저 무너진 건 빚이 많은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변동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 직격탄. 대출 부담이 커지자 빚 많은 사업자부터 먼저 폐업.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49만 개 폐업, 전년 대비 13.7% 증가.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연체액 1년 새 3조 3천억 원 증가. 단순 금융 지원이 아닌 상환구조 재조정이 필요. 소상공인 스스로도 대출 의존 버티기 전략 대신 사업 구조 조정 비용 최적화 현금 흐름 관리 필수. 변동금리 위험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극 검토해야 함. 대출은 위기에서 생존을 돕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마련할 때 누구나 대출의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땐 조금만 내려주면 숨통이 트인다는 기대를 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키웠다간 성과가 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 빚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리스크 폭발로 이어짐. 실제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대출 확장은 도산 속도를 앞당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망설임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구조적 모순 때문. 대출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 생활비, 소비, 투기성 자금은 금물. 사업이라면 현금 흐름 검증 후 최소한으로. 금리 인하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이자 부담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한 달 만에 신청률 97% 10조 원 가까운 돈이 풀린 민생 소비 쿠폰, 과연 서민 경제에 약이 될까요? 아니면 진통제에 불과할까요? 요즘 술집 식당 카페 등 자영업 매출이 줄고 연체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민생 소비 쿠폰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차 소비 쿠폰 한 달 만에 신청률 97%. 지급액 약 8조 8천억 전체 10조 중 9조 가까이 이미 집행. 통계 반영 시점 2분기가 아닌 3분기부터 효과 확인 가능. 단기적으론 자영업 매출 진작 효과 기대.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부채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일시적 경기 부양에 그칠 수 있음. 민생 소비 쿠폰 신청률 97%.
빠른 속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해답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단비에 불과할까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 대출에 의존해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죠. 이번 소비 쿠폰은 분명 숨통을 틔워주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1차 소비 쿠폰 한 달 만에 신청률 97%. 많은 가게에서 매출 단기 회복 효과 체감. 2차 지급 예정이지만 영속적 지원은 불가능. 쿠폰으로 처음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 이번 기회에 단골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효과입니다. 쿠폰은 마중물, 결국 물길을 이어가는 건 가게 스스로의 서비스와 경쟁력이죠. 1차는 모두에게 15만 원씩. 그런데 2차 민생 소비 쿠폰은 다릅니다.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차 때는 무차별 지급이라 모두가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2차부터는 기준이 생기면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차 소비 쿠폰 9월 초 구체적 기준 확정 예정. 소득 상위 10% 배제. 기준 예시. 월 소득 일정 금액. 재산세 과세 표준 15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쉽게 말해 소득 자산 상위층은 배제하고 서민 중산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죠. 7개월 동안 정부 보고서에 빠지지 않던 단어 경기 하방 압력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경기 하방 압력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가 밑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뜻이니까요. 7개월간 이어진 경기 하방 압력 표현 삭제. 이후 일부 경기 지표가 개선 조짐. 반도체 수출 회복. 국제 유가 하락. 민생 소비 쿠폰 효과. 수출이 아직 우리 경제 버팀목. 하방 압력은 마치 풍선 위에 눌려있는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아무리 안에서 공기를 불어넣어도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 풍선은 못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돌이 조금은 치워진 겁니다. 7개월 만에 드디어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단어가 정부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위기는 남아있습니다. 소비가 약 2년 만에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건설 경기와 투자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소비 살아나는 조짐. 수출 반도체 회복 유가 하락 덕에 버팀. 하지만 건설 불경기 매우 심각. 건설 투자 마이너스 상태. 트럼프 관세 폭탄 수출의 부담 본격화. 쉽게 말해 배가 겨우 침몰 위기에서 벗어나 부력을 얻었는데 아직도 큰 파도 건설 경기 불황, 관세 폭탄과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무주택 가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닥뜨린 건 3중 폭탄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 들어 살아야 하고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월세로 밀려나는 구조죠. 그런데 월세값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 50% 이상. 거주 형태 월세 64%, 전세 35%. 현실 전세 매물 부족 월세 의존 증가, 월세 인상까지 겹침. 이건 마치 집 없음 전세 없음.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처럼 무주택자들이 꼼짝없이 갇히는 구조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상하게 무주택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집 없는 사람은 월세를 내야 하고 매달 돈이 나가니까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폭탄. 그런데 월세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3중 폭탄이죠. 무주택 가구 증가 이유. 1인 가구 급증. 세대 분리 가속화 나이 조금만 들어도 독립세대 형성. 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급 공백세 아파트 공급 늘려도 초기엔 오히려 주택수가 줄어드는 현상. 서울 최근 3년간 공급 침체 수요 공급 균형 붕괴. 이건 마치 물이 줄어드는데 목마른 사람은 더 늘어난 꼴이에요.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막혀있으니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월세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청년 중산층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정부의 신규 공급 확대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공급 공백까지 감안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무리한 대출보다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무주택 가구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주거 전략이 곧 자산 전략이 될 겁니다.